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죠. 통신과 그동안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주가 상승에 대비해서 엄마가 잘 못 가죠. 지주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입니다. 삼성의 어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 건설과 지주가 보는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지배구조에서의 역할이 이 삼성물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그리고 지주 담당하는 두 분이 썼는데 오늘 지주 담당하시는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승웅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놀랐죠? 네. 제가 이거를 보고 있다는 자체에 조금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근데 시기적절하게 통신도 담당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이제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 17, 18분 정도 되긴 하는데, 좀 요약 중심으로, 포인트 중심으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좀 지난 뉴스긴 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컨설턴트 회사잖아요.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좀 있으면 삼성그룹에 관련된 이제 이슈 페이퍼가 나올 수 있다. 네, 네. 아무래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지배구조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지배구조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난해 말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고요. 이게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거 올해 연말쯤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인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좀 활동을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 BCG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걸 참고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예상하는 거는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을 해서 좀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올해 5월에 상속세 관련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단기적인 좀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제 전면 개정안이 12월 말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지금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 뭔가 좀 급진적인 지배구조 개편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상장사, 그러니까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상장사의 지분율이 최소 20%였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30%로 요건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삼성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죠. 네. 전자의 지분을 최소 40조 이상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급진적인 변화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물산이 지주사로 체제를 전환하게 되면은 삼성물산이 또 생명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성물산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지분 고리를 끊어야 할 테고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좀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런 BCG 보고서가 나왔을 때 좀 이제 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힘들 텐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이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은 원래는 지분율에 대한 상한선이 네. 취득 원가를 중심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이게 시가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네. 시가로 바꾸게 되면은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가 합쳐서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처분되는 지분을 삼성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삼성물산이 이를 인수할 거고요.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지주사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좀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총 3개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를 물적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거나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하는 이런 방식인데 근데 이게 일단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정해진 자세히 건 오늘 이 보고서 봤는데 좀
눈여겨본 부분이긴 해요. 이게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예상을 했지만 속된 말로 다 틀려왔어요. 네. 다 틀려왔고 아마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 또 애널리스트 분이 예상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도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가장 좀 확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가지 않겠냐 정도 그 정도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자료의 세 번째 장표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에 의해서 결국은 보험사를 분리시켜야 되는 이제 의무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금융이랑 사업이라는 두 개의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명과 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물산이 가져오게 되고 물산 같은 경우는 그 재원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 SDS와 같은 자회사의 지분이 충분히 이제 전자를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물산이 갖고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함으로써 그 재원으로 전자 지분을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물산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한 12.5%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활용할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은 지주사의 지분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갖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전자의 지분을 좀 이제 물산에 넘기고 오히려 물산의 지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지분을 어떻게 확보하냐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전자 지분을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리는 그림이긴 하지만 삼성물산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었고요. 지주사 전체적인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지주사 사업자 회사는 괜찮은데 지주사가 NAV라고 하죠. 많이 할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좀 매력이 좀 커지는 구간을 접어들까요? 네, 일단은 지주사 같은 경우는 NAV 결국 순자산 그렇죠.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주사가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로 자회사의 주가들이 크게 상승하는 데 비해 지주사가 오르지 못하면서 이 NAV 할인율이 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이 NAV 할인율이 높아진 상태는 다들 알고 있을 테고 그러면 결국 이 주가의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은 결국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지주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SK 같은 경우는 이제 SK 실트론이나 팜테코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굵직굵직한 자회사들의 IPO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좀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 결국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1차 접종률이 지금 70%를 넘어섰고 예. 2차 접종률도 50% 넘어선 상황인데 그럼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지주사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CJ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CJ 같은 경우는 제일제당은 수혜주였고 CGV나 아니면 푸드빌 같은 회사들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예. 받은 자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가 심화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이제 CJ의 이런 자회사들이 19년부터 좀 체질적인 개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화 같은 작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와 같은 일상 복귀가 시작이 된다면은 좀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CJ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CJ 올리브영 상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이제 기존의 타임라인대로 22년에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좀 뉴스가 많아지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오프라인에서는 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서는 압도적 1위인 거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를 프리-IPO 기준으로 한 1.8조 원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고 분명히 지주사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코너 전에 더블S 리프레시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를 했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CJ야말로 리오프닝의 모든 종목을 다 갖고 있는 지주사라고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SK가 이제 IPO가 많다 보니까 네. IPO를 통한 자회사 가치 부과 그래서 SK와 CJ를 말씀해 주셨는데
SK 얘기하니까 또 SK텔레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 통신도 담당하시고 또 인적 분할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그럼 기업 네.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22조에서 23조 사이 정도 되고요. 네. 저는 좀 적정한 기업 가치를 30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8조 원에서 9조 원 더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들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네. 하나의 회사는 순수하게 텔레콤을 영위한 SK텔레콤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간 지주격이 되는 하이닉스와 이제 원스토어 11번가와 같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SK스퀘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SK텔레콤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순수 텔레콤 사업을 영위를 하니까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역사적으로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이 4.6%였고 지금 분할되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당을 그대로 다 가져간다라는 입장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적정 가치가 최소 17조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충분히 이 설명 가능한 밸류에이션이 돼 있고 실적 측면에서도 EV/EBITDA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 17조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 가치나 이런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모두 설명이 가능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러면은 23조 원에서 이제 분할 비율대로 6대4로 나눠보면 SK스퀘어는 한 9조 원 정도의 가치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9조 원의 가치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모든 자회사를 제외하고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의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분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자회사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 SK스퀘어의 방향성을 본다면은 이런 하이닉스와 연계된 수직 계열화 가능한 M&A에 좀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적정하게는 최소 13조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뭐냐면 순수 지주 회사가 통상적으로 할인율을 한 50%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받게 된다면 둘의 합산 가치가 한 30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인적 분할이 뭐 진행된 건 아니지만 뭐 현재 수준에서 대안이 없는 시장에서 거의 뭐 20% 이상의 업사이드를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이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가까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타이밍에 이런 시장 변동성에서는 조금 쳐다볼 만한 그런 뭐 기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통신 쪽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뭐 어떻게 보면 시장 방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쌀쌀해지니까 이제 배당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경기 방어 업종인 통신, 물론 모멘텀 5G도 있었지만 배당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10월 들었으니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고 그렇죠. 실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배당은 실적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주 같은 경우는 별도 이익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업인 통신업이 중요할 텐데 상반기에 1, 2분기에 이제 YOY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19%, 12%로 두 자릿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런 두 자릿수의 이익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상반기에 별도 순이익이 이미 작년 수준에 비슷한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오는 이익은 모두 배당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3, 4분기는 통상적으로 단말기 성수기예요. 네. 이제 삼성의 플래그십이 출시가 되고 애플도 플래그십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5G 가입자의 순증폭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탑라인의 성장으로 이끌어 갈 거고요. 그리고 비용단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통신업에서는 그 마케팅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지원금이 많이 나올 텐데 네. 단말기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그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미 경쟁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계속해서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는 이제 19년 초에 이제 5G가 상용화되면서 당시에 초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마케팅 비용을 출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마케팅 비용의 인식이 감가상각 형태로 바뀌었어요. 안분 인식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 부분이 20개월에서 28개월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에서 28개월 동안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상용화 초기에 영향을 받았던 마케팅 비용이 빠져나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 성장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통신과 관련해서는
약간 우려 요인이 마케팅 비용, 즉 비용 단에서의 이익이 훼손이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잠잠해질 것이고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은 이미 상반기에 다 벌어놨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실적이 훼손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그래도 4에서 5%의 배당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주사에서는 SK와 CJ 그리고 처음에 질문에서는 삼성물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4분기에 담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탑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리고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이제 SK텔레콤. 네.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오는 SK텔레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주 회사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SK를 말씀을 드리고 SK.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SK 둘 다 SK이긴 한데 네네네. 이게 따로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은 업사이드가 이만큼 충분히 나온 네. 상태고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AV 할인율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이게 NAV 할인율이 높다라는 게 같이 강조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SK가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통신이든 지주든 이제 SK 쪽에 일단은 네. 방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주사, 통신, 기업 투자할 때 좀 봐야 될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리프레시 기준 정도? 네, 말씀해 주세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NAV 할인율이에요. 근데 그렇죠. NAV 할인율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지주사는 얼마를 받아야 돼라고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 부분은 각자가 이제 갖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자회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NAV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거에 본인의 NAV 할인율이 어땠나 그리고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자회사의 상장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NAV 할인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NAV 할인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ESG인 것 같아요. ESG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지주 회사 차원에서는 ESG 등급에 따라서 막대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게 중요한데 배당의 매력은 결국은 이익이 얼만큼 나느냐.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는 결국 본업인 통신이 얼마나 좋아지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5G 가입자들의 증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시장이 스토리나 이런 고밸류에이션 종목에만 관심을 갖다가 이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니까 5%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사업자회사가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지주사 시장 타이밍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어떤 컨셉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승웅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